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에서 몇 걸음 비껴난 곳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이 있었다. 그 골목의 초입에는 영혼의 주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건 강서연의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차가운 가을비에 흠뻑 젖어들었고 빗방울은 식당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식당 내부는 바깥의 스산함과는 대조적으로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놓인 목재 테이블과 의자들, 벽 한쪽에 걸린 아기자기한 요리 도구들,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손길이 닿아 만들어낸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이자 꿈,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안식처였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그고 윤이 나도록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는 묵직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음식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준다고 굳게 믿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던 서연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굵어지는 빗줄기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문득 오늘따라 유난히 세상이 더 춥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식당 뒤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골목에 머물렀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곳에 무언가 낯선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낡은 처마 밑에 몸을 바싹 붙인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흠뻑 젖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그는 언뜻 보기에도 노숙인임이 분명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군데군데 해지고 더러워진 옷, 그리고 빗물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지저분함 속에서도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숨겨지지 않았다. 날렵한 턱선과 오똑한 콧날은 그가 본래 무척이나 잘생긴 사람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늦은 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는 이 상황이 조금은 두려웠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깊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과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밑반찬 두어 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앞에 음식 쟁반을 내려놓았다.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놀라움의 빛이 스쳤다. 드세요. 서연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동정이나 과시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따뜻한 온기가 쟁반을 통해 그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구수한 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잊고 있던 허기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지난 며칠간 그는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배신과 음모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후 세상은 그에게 적이와 냉대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의 손은 이제 상처투성이었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밥알이 혀에 닿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온정,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음식인 것처럼 그는 밥과 찌개, 반찬을 쉴 새 없이 입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 한 끼의 식사는 그의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그의 영혼까지 채워주는 듯했다. 서연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남자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먹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저럴까. 그녀는 남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다짐했었다. 누구든 이곳에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오늘 밤 이 차가운 골목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는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동안 빈 그릇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어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자 남자는 처음으로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달리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일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시였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빛 속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남자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빈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릇은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깨끗했다. 그녀는 텅 빈 그릇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오늘 밤 그녀가 나눈 것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절망적인 삶에 건넨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깊고 공허했던 눈빛만은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골목을 살펴보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는 점차 그 일을 잊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얼마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를.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날 밤 그녀의 밥 한 끼로 잠시나마 인간의 온기를 느꼈던 남자,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기업 아우라그룹에 숨겨진 CEO 권지혁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한 칼날을 갈면서,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는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한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 남자가 사라진 후 강서연의 일상은 다시금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며칠간 이어지던 가을비가 그치자 거짓말처럼 파랗고 높은 하늘이 드러났다. 영혼의 주방이 자리한 작은 골목은 따스한 햇살 아래 활기를 되찾았다. 이웃가게 주인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가끔 떠올렸지만 그것은 이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그녀의 식당은 이 작은 골목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로, 저녁이면 하루의 피로를 풀려는 동네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서연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맞은편 떡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간 만든 인절미를 건네주었고, 옆집 꽃가게 총각은 시든 꽃이라며 예쁜 장미 몇 송이를 카운터에 놓아주곤 했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연대가 서연에게는 무엇보다 큰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들이 골목에 나타났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게마다 들러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고는 기계적으로 사라졌다. 서연 역시 그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삼정동 도심 재개발 사업, 부지 수용 및 영업장 이전 통보라는 차가운 제목의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다. 빼곡하게 채워진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고 잔인했다. 이 골목 전체가 아우라 그룹의 초고층 복합 쇼핑몰 아우라 스퀘어 건설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모든 상인들은 2달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 액수는 그들의 통보가 협상이 아닌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영혼의 주방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가게를 개조하여 밤낮으로 땀 흘려 일군 그녀의 삶과 영혼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이곳을 떠나라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리라는 말과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떡집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꽃가게 총각은 화가 난 듯 문서를 구겨 던져버렸다. 골목은 순식간에 절망과 분노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실크 셔츠와 딱 맞는 수트를 입은 그는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권태민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내미는 보고서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통보서는 모두 전달되었습니까? 권태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프로젝트의 일정과 수익률 뿐이었다. 네, 부회장님. 오늘부로 해당 구역 전체에 고지 완료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원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권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반발.
그깟 하루살이 같은 늙은 상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시끄럽게 굴면 용역이라도 동원해서 조용히 시키세요. 내 목표는 내년 봄까지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삼정동 골목의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행방이 묘연해진 사촌형 권지혁을 대신해 회장 자리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는 권지혁을 증오했다. 언제나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할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권태민은 신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어두운 구석,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는 권지혁은 랩톱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유일하게 그가 믿는 충직한 조력자 조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권지혁은 지난 몇 주 동안 권태민과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저지른 비리, 장부를 하나씩 파헤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노숙인처럼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과거의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 경영자의 그것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회장님, 권태민 부회장이 주도하는 삼정동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입니다. 조 비서가 새로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권지혁은 무심코 파일을 훑어보았다. 또 하나의 탐욕스러운 도시 개발 계획, 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구역을 확대한 지도를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된 작은 골목, 그리고 그 골목 한가운데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혼의 주방. 순간 그의 뇌리에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던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그 순수한 친절.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에게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었던 그 온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신의 피가 섞인 형제라는 자가 그 온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금까지 그의 목표는 회사를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무감이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자신에게 유일한 온정을 베풀었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가족이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조비서, 권지혁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삼정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 권태민이 꾸미고 있는 불법적인 계약, 비자금 조성, 그 어떤 사소한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긁어모아, 그리고 그 골목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 자네가 내 눈과 귀, 그리고 손이 되어줘야겠어.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의 유령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잠에서 깨어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아우라 그룹의 일방적인 통보 이후 영혼의 주방이 있던 골목은 이전의 활기를 잃고 깊은 침묵과 절망에 잠겨들었다. 웃음소리가 떠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한숨이 내려앉았고 이웃 간에 나누던 정겨운 인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몇몇 가게는 벌써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고 또 다른 몇몇은 헐값에 가게를 내놓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기업의 힘 앞에서 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하지만 강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골목이, 그리고 자신의 식당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믿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법률 서적을 읽으며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에 벽 앞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서연은 골목의 모든 상인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불러 모았다. 문을 닫은 식당은 임시 회의장이 되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떡집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훔쳤고 꽃가게 총각은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사겼다. 대부분은 아우라 그룹이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뭉친다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회의장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의 용기는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 그녀는 비공식적인 대책위원회의 대표가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청과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대책을 세우느라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어두운 오피스텔 안에서 조 비서가 가져온 보고를 통해 그녀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피곤에 지친 얼굴로 주민들을 독려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미안함, 그리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이 운영하는 대책위원회 사무실 떡집을 임시로 빌린 공간이었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자신을 작은 희망 법률사무소 소속의 조인수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서연과 주민들의 사연을 듣고 돕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물론 권지혁의 지시를 받은 조 비서였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서연 앞에 펼쳐 보였다. 아우라 그룹의 재개발 사업 계획서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절차상의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 비서가 가리킨 곳은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형식적인 평가만을 거친 후 결과를 일부 조작하여 제출한 정황이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한 사업 진행을 몇 달간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벌어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서연과 주민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편에 서줄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조 비서는 권지혁의 보이지 않는 지휘 아래 서연의 그림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언론에 제보할 자료를 정리해 주었으며 시위나 집회를 위한 행정 절차를 돕는 등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헌신적인 도움에 깊이 감사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거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같은 날카로움을 느끼며 그의 정체에 대해 막연한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모든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 뒷문으로 나오던 서연은 익숙한 인형과 마주쳤다. 며칠 전 비 오는 밤에 만났던 그 노숙인이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으로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당으로 들어가 남은 밥과 국을 데워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처럼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자는 말없이 음식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아주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 맛을 음미하듯 식사를 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밤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말없이 음식을 먹는 남자와 그를 지켜보는 여자 사이에는 언어를 초월한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빈 그릇을 서연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스쳐 지나가던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공허한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아주 희미한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의 편린이었다. 남자는 그 눈빛으로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언제나처럼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에게는 분명 말하지 못할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동정심으로 돌봐주는 그 남자가 사실은 매일 밤 자신의 싸움을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조용한 연대는 깊은 밤의 골목길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남몰래 형성되고 있었다. 강서영과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예상대로 아우라 그룹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권태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아우라 스퀘어 프로젝트는 최소 몇 달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한 순간이었다. 여의도 본사 부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태민은 법원의 결정문이 담긴 보고서를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고작 삼정동의 보잘것없는 상인들 때문에 틀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작 동네 장사치 몇 명이 제기한 소송 하나 막지 못해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멈춰 세운단 말입니까? 권태민의 고함에 법무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도 이렇게까지 법원이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생각보다 유능한 것 같습니다. 권태민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유능한 변호사?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수로 그런 변호사를 구해? 이건 분명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 패배를 단순한 법적 실수로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그 상인놈들 뒤에 붙은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그놈들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신사적으로 놀아줄 필요 없어. 겁을 줘서라도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권력의 갑옷에 첫 흠집이 나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삼정동 골목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장한 체격의 험악한 인상을 한 남자들이 골목 어귀에 진을 치고 앉아 밤낮으로 상인들을 위협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밤늦게 고성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밤사이 영혼의 주방 셔터에 붉은 페인트로 당장 꺼져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 골목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몇몇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대책위원회를 탈퇴했고 서연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애원했다. 서연 역시 두려웠다. 매일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권지혁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붉은 페인트로 더럽혀진 식당 셔터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권태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이를 그르칠 뿐이었다. 지금은 더 확실한 한방, 권태민의 오만한 갑옷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인 비수가 필요했다. 그는 조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조 비서는 다시 한번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아우라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의 내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권태민 부회장은 삼정동 프로젝트의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현장의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 규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입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안전장치도 없이 아슬아슬한 고층 철골 위를 걷는 인부들의 사진, 부실 자재가 사용된 증거 서류, 그리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 점검을 생략하라는 현장 소장의 음성 파일까지.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을 터뜨리면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을 굳혔다. 비겁한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조 비서가 연결해준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이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 노동자 목숨 위협하는 살인적인 공사,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는 서연이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 사진과 음성 파일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우라 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 부처는 즉시 특별 안전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권태민은 이사회에 불려가 주주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삼정동 상인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의 입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단순한 상인들의 반발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찾아내, 반드시 찾아내. 이 정보를 그 기자놈에게 넘긴 놈이 누군지,
그리고 그 상인들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놈이 누군지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이 모든 배후에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적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리라 다짐했다. 그의 의심과 분노의 화살은 이제 서연을 돕는 미스터리한 조력자 조인수 변호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정체를 향한 위험한 추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자 권태민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이나 법적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배우에 대한 증오와 그 중심에 서 있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향한 비틀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해결사인 보안팀의 그림자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경고는 없었다. 이제는 뿌리를 뽑아버릴 때였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식당에 남아 대책위원회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볐을 골목은 용역 깡패들의 위협 때문에 오가는 이 하나 없이 스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방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다. 쇠로 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곤함에 무거워진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인형이 불쑥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전의 어설픈 동네 깡패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검은 옷차림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남자에게 퇴로가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강서연 씨? 앞장서 있던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에는 단단한 금속 배트가 들려 있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주지. 이건 경고가 아니야. 마지막 통보다. 남자가 배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였다.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와 그들 사이에 밝혔다. 남자들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골목에 가장 깊은 어둠 속을 쏘아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 보이지 않아 서연의 걱정을 샀던 바로 그 노숙인이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하고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전의 공허함을 벗어 던지고 위험한 야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깡패 중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거지 새끼는?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돼지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하지만 노숙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벽에서 등을 떼고 서연의 앞을 막아서 듣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 기세에 눌려 깡패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이성을 되찾은 리더 격의 남자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새끼가 먼저 전원부터 처리해. 두 명의 남자가 동시에 노숙인에게 달려들었다. 금속 배트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끔찍한 파열음이 아니라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짧은 비명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노숙이는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배트를 피하는 동시에 달려들던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고 이어서 망설임 없는 발차기로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막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전투 기술이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두 남자를 보며 리더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 정체가 뭐야? 리더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노숙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남자는 무작정 배트를 휘둘렀지만 그는 가볍게 배트를 잡아채 빼앗아든 뒤 그대로 남자의 어깨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순식간이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셋이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한 것이다. 상황이 종료되자 그는 손에 들었던 배트를 소리나게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굳어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저 그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이 낮고 부드러웠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와 말투는 그가 전화를 받기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나다, 조비서. 지금 영혼의 주방 앞 골목으로 와. 뒤처리를 부탁하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비서?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늘 자신을 도와주던 조인수 변호사의 이름과 같았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겠군요.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저분한 노숙인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지적인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는 듯했다. 강서연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나눠준 그 밥 한 끼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조 비서와는 무슨 관계인가? 왜 노숙인 행세를 하고 있었나? 그리고 왜 자신을 제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권지혁. 아우라 그룹의 실종된 회장. 자신과 이 골목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는 그 거대 기업의 주인이었다. 서연은 배신감과 충격에 몸을 떨었다. 자신을 도와주던 조인수 변호사, 그리고 자신이 동정했던 이 남자까지 모든 것이 아우라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연극의 노란한 기분이었다. 당신이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권지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사촌형이자 지금 아우라 그룹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권태민 부회장 말입니다. 그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조 비서와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권지혁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본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녀가 밥을 나눠주었던 잘생긴 거지는 정말로 재벌 CEO였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그 순간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운명적인 동맹을 맺게 된 것이다. 권지혁의 극적인 귀환 이후 며칠 아우라 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실종되었던 회장의 생존과 그의 사촌인 권태민 부회장의 비리, 혐의는 재계와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권태민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남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언론을 이용해 권지혁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등 필사적인 반격에 나섰다.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우라 그룹 본사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홀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권태민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공방으로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사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두었고 지분 싸움에서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태민 측의 사회자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권지혁의 회장직 K만과 권태민의 신임 회장 선임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권태민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이 장기간의 실종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열한 선동에 가까웠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이 제시한 몇 가지 왜곡된 자료들은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꽤 그럴듯했다. 권태민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연설 참으로 감동적이군. 하지만 거기에 진실은 단 한 조각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회의장 뒤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진 왕의 귀환이었다. 그는 조 비서와 함께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지혁, 네가 어떻게 여기에? 권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은 그를 차갑게 외면하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우라 그룹 회장 권지혁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특히 제 사촌인 권태민 부회장께서 저에 대한 걱정이 아주 지극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었다. 권태민 부회장은 제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탐욕입니다. 권지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식당 주방을 배경으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삼정동 재개발 사업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이 자행한 불법적인 강제 철거 위협과 용역, 깡패들의 폭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권태민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영상 속 서연의 증언은 그 어떤 법률 문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한 시민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이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이 당황하여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조 비서가 이미 통제실을 장악한 뒤였다. 서연의 증언에 이어 스크린에는 권태민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프로젝트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을 해치라고 지시하는 권태민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었다. 권지혁이 지난 몇 달간 어둠 속에서 피를 말리는 노력으로 수집한 반격의 카드들이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권태민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권태민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권지혁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민 씨,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차가운 수갑을 권태민의 손목에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의 부회장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권지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초라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의 완전한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진행되었던 삼정동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 강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의 중심에 서 있는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어둡고 공허한 눈빛의 노숙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왕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권태민과 그의 공범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아우라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비로소 잦아들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귀환과 그룹의 정상화 과정은 한동안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지만 세상의 소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잦아들었다. 삼정동의 작은 골목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억압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처럼 퍼져나갔다. 권지혁은 주주총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삼정동 재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비서 한 명만 대동한 채 직접 영혼의 주방으로 강서연과 주민들을 찾아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의례적인 사과를 하는 대신 골목의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우라 그룹의 과오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떡집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꽃가게 총각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서연과 주민들 앞에 상생 발전 계획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았다. 낡은 건물을 무작정 허무는 대신 골목의 특색을 살려 리모델링하고 아우라 그룹이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이 지역을 새로운 문화 명소로 함께 만들어가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제안이었다. 골목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오만한 총수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한 젊은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지글거리는 찌개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가득한 영혼의 주방은 다시 그녀의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권지혁의 모습을 보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텅 빈 눈으로 앉아있던 그 남자와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재벌 총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날 밤 골목에서 맺어졌던 기묘한 유대감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차가운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홀로 남아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밤처럼 창밖은 부슬부슬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익숙하게 테이블을 닫고 주방에 불을 끄려던 순간 닫힌 식당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영업 끝났는데요. 그녀가 의아해하며 문으로 다가가자 문 밖에서 익숙하지만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니다. 권지혁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검은 우산을 든 권지혁이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나 화려한 코트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니트의 면바지를 입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의 곁에는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뉴스에서 보던 자신감 넘치는 CEO의 미소가 아니라 그날 밤 빈 그릇을 돌려주며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수줍고 인간적인 미소였다. 그냥 왠지 이곳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강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내어준 그 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준 음식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려 했을 때, 아직 세상에는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왜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드린 것뿐인걸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리고 이 골목의 운명도.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아주 많이 배가 고픈 손님 한 명
더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보이며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돈도 제대로 낼 겁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로요. 그의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둘 사이를 감돌던 어색함과 거리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서연은 활짝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세요, 손님. 그녀는 방금 껐던 주방의 불을 다시 환하게 켰다.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식당 내부를 아늑하게 감쌌다. 권지혁은 손님용 테이블이 아닌 주방이 바로 보이는 카운터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앞치마를 두르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어가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의 메뉴였다. 한 끼의 식사는 누군가의 굶주린 배를 채웠고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였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식당에서 다시 차려지는 따뜻한 밥상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될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영혼의 주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다.